오늘 영상은 제가 의사가 아니라 환자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ADHD, 만성 소화장애, 불면, 두통, 남들 눈에 티도 안 날 수도 있는 증상이지만 살아가는 내내 힘겨웠던 그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플까? 이 상태로 정말 평생 살아야 되는 걸까? 저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주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삶이 좀 서서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 그로 인해 달라진 인생관, 그리고 또 인간관계,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주는 마인드 세팅의 원칙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 원장입니다. 저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사입니다. 자율신경 실조라는 게 특별히 한 가지 증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해서 남한테 아프다고 보여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간혹 꾀병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정작 아픈 나는 너무 힘든, 그러면서도 특별히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보시고, 저에게도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된 분들을 정말 많이 뵌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ADHD를 실제로 진단받았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당시 ADHD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위장장애, 두통, 피로, 불면, 온갖 신체 증상들이 사실 심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단기간에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일이 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심장도 이유 없이 좀 두근거렸고요. 동시에 이렇게 왼쪽 눈이 떨리는 거예요. 지금도 좀 살짝 떨리고 일할 때도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좀 몸이 아파 보니까 환자분들이 증상 말씀하실 때 더 공감도 가게 되는 것 같고, 예전에 10년도 더 넘었는데 저 아팠을 때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거의 환자로서 정말 아팠을 때 느꼈던 점들, 그리고 그걸 어떤 마인드 세팅을 통해서 극복을 했고 지금도 잘 유지하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아팠던 이유는 과도한 스트레스였고,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되게 좀 활발한 편이었거든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서 밖에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또 약속을 잡고 나가지 않아도 놀이터나 운동장에 가면 그 시간에 다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들끼리는 축구도 많이 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밖에 나가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제 급격한 환경의 변화, 이제 지역을 이사를 가게 되고, 그때 이제 환경도 많이 바뀌고 친구들도 많이 바뀌고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좀 학업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서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뭔가 이전처럼 이렇게 놀고 밖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그때 친구들이 좀 학원도 많이 다니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던 아이는 아니었어서 그때부터 조금 외향적이었던 성격이 점점 내향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좀 사춘기, 2차 성징기도 같이 찾아오면서 이제 성격이 변해갔는데, 이게 정말 많이 어려워졌던 때는 고교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학업을 정말 시작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원래 성격이 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좀 끝을 보는 성격이라서 그때도 정말 하루에 3, 4시간, 4, 5시간 자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초반에는 좀 버티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몸이 조금씩 망가지더라고요. 피부에 여드름 같은 것들도 나고, 밥 먹고 나서 소화 안 되는 거 엄청 심했었고, 머리 수시로 아프고, 그 다음에 당연히 피곤했고, 근데
계속 그렇게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뭐 대학 진학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어렸으니까 10대 시절이었기 때문에 몸이 사실 망가져도 제가 특별히 막 뭔가 몸이 아프다거나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던 상태라서 뭐 자율신경 이런 건 아예 몰랐고, 몸이 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아프면 아픈갑다 하고, 또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나 학교 분위기도 뭐 그냥 참고 하는 거지, 뭐 의자에 앉아서 버텨야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그렇게 학업을 하면서 증상이 좀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고,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일단 소화불량이 정말 심했던 것 같고요. 밥을 그냥 먹으면 복통이 바로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막 제대로 급식을 먹지도 못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염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막 얼굴도 많이 생기고, 몸에도 뭐가 생기고, 막 얼굴도 빨개지고, 머리도 막 좀 지루성 두피염 이런 증상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이제 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오랫동안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척추도 굽게 되고, 그때 라운드 숄더나 일자목도 굉장히 심해지고 이러면서 그런 통증 증상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신체적인 증상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정서적인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도 제 성향 자체가 좀 HSP, 그러니까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는 좀 초민감자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성향인 사람들은 약간의 외부 자극이 들어와도 이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크게 받아들이는 성격이에요. 스트레스를 10만큼 줬다고 했을 때 이걸 40, 50, 뭐 심하면 100 이렇게 받는 사람인데, 이런 민감한 정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조금만 나의 신경을 거스리는 일, 혹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심장이 크게 뛰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좀 겁이 많아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좀 활발했던 외향적인 성격에서 점점 좀 내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거든요. 뭐 제가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지는 않았는데, 정서적으로 보면 불안과 우울이 동시에 좀 섞여 있었던 것 같고, 약간의 무기력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고, 그냥 좀 참으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몸이 아프면서 좀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나의 몸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좀 느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다라는 거였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창 성장기 때니까 뭔가 이렇게 건강한 신체 상태로 이렇게 막 밖에도 나가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그것도 그렇게 사실 길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뭐 평균 수명이 많이 늘긴 했지만 이제 보통 한 80세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좀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잡고 있는데, 저도 이제 벌써 인생의 3분의 1을 넘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8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서, 우리가 흔히 건강하고 또 성장하고 젊다고 여기는 10대, 20대 기간은 정말 짧고, 그래서 더욱더 몸을 좀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특히 이제 뭐 20, 30대 때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면서 술도 많이 드실 거고, 뭐 또 뭐 담배도 많이 피고, 또 뭐 음식 같은 것들도 좀 몸에 좋지 않은 것들 그냥 괜찮으니까 많이 먹곤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환자분들 뵈면서 제가 20대, 뭐 10대, 20대 환자분들부터 7, 80대 환자분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미래의 준비를 하면서 계신 분과, 그냥 의뢰 우리가 하는 대로 하셨던 분의 나중에 노후, 그러니까 노후라고 하면 한 6, 70대가 넘어서서 나머지 이제 평균 수명이 다하는 한 8, 90대까지 한 2, 30년간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은 노년기에도 뭐 부부끼리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뭐 여행도 가시고,
뭐 골프도 치시고, 물론 이런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뭐 퇴행성 뭐 척추 디스크라던가 협착증이라던가 뭐 관절염이라던가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것과 정말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뭐 당뇨, 고지혈증 혹은 뭐 만성염증으로 인한 뭐 다양한 질환들로 인해서 막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것도 불편하시고 뭐 여행 이런 건 꿈도 못 꾸시고, 이런 분들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는 제 생각엔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서 이게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 조금만 시결을 길게 두고 좀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돈과 시간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막 증상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심할 때 저희 부모님이 뭐 저를 정신과 이제 의원에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심리 상담을 하는 곳을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이제 이런 복합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곳에 데려가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뭐 대체로 그런 곳들이 비급여 항목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 제가 뭐 그런 비급여 항목, 뭐 건강보험 항목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잘 없었는데, 제 기억으로 치료비가 굉장히 좀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 물가를 고려해봤을 때 굉장히 좀 고가의 진료 비용이 들었던 것 같고, 일반적인 보험 진료와 다르게 그때 어린 나이에도 이게 건강하려면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또 막 어린 마음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부모님께 죄책감이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냉정한 현실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국은 사실 병원비가 굉장히 저렴한 나라거든요. 이건 뭐 양방, 한방 이런 구분 필요 없이, 사실 뭐 미국 같은 나라 가보면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하게 사실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제 여동생도 지금 해외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사실 몸이 안 아플 때는 이런 병원을 갈 때 금전적인 비용이 크게 든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게 막상 사실 아프면 이게 어느 정도 또 비용이 들더라고요. 뭐 저희 친척분이 이렇게 암투병이나 아니면 좀 난치 질환을 겪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런 경우에 뭐 대학병원을 가도 사실 뭐 검사비만 수백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보험 적용이 됐는데도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관리라는 게 사실 또 비용이 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다만 제가 그때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뭐 도움이 됐던 치료도 있고 좀 그렇지 않았던 치료도 있는데, 그게 그만한 가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좀 큰 돈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빨이 아파서 다들 치과를 가신 경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충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정말 적은 비용으로 약간의 시간만 들여도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썩은 이를 방치를 하게 되면 단순 치료가 아니라 이제 신경 치료 같은 걸로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 뭐 크라운을 쓰이기도 하고, 이래도 안 되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될수록 점점 금전적인 비용 부담도 커지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사실 나에게 손해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때 당시 내가 막 좀 건강에 무지하긴 했지만 뭐라도 했으니까 좀 더 좋아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과거에 좀 건강이 안 좋았을 상태를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만 해도 사실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많이 아프면, 그러니까 많이 아프다는 거는 기준이 여러 가지지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증 질환, 뭐 심근경색이라던가 뇌졸중이나 암 이런 걸로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시간과 비용이 정말 천차만별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랑은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뭐 수억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중에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내가 여기에 비용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지만, 모든 사람은 노화가 진행이 되고 건강이 점점 악화가 되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을 땐 지금 빨리 하는 게 가장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인데, 생각보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인들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막 제가 그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런 입장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내가 아플 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약하고 힘이 없고 이럴 때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뭐 결국은 처음엔 마찰이 있었지만 부모님도 저를 좀 공감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치료도 받을 수 있었고, 또 제가 막 친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좀 초민감자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몇 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이해해주는 친구들. 평상시에 내가 건강하고 그냥 멀쩡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밖에 잘 돌아다닐 때는 다 저를 지지해주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정작 제가 아플 때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저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좀 가깝게 지냈던 분들과 지금도 되게 돈독하게 지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정말 나의 진짜 친구 혹은 뭐 진짜 가족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네 번째로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정할 건 인정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제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잘 못하고 헤맸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아프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가 좀 많이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혹은 내가 그렇게 활발하게 잘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수백만 원을 쓰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이 사실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충격이고, 막 약을 먹거나 뭐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싫었어요. 아니 왜 남들은 다 밤새고 막 살고 막 술 마시고 뭐 이러는데 나만 뭐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아픈 거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내가 아픈 건 내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건데 뭐 어쩌겠어요.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초민감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여기서부터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막 억울해하고 이러니까 시간 낭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는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치료의 시작은 나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게 태어났건, 체질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건, 뭐 저 같은 HSP 초민감자건, 내가 이런 성향으로 타고났다면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모두 본인의 강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단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저의 단점에 대해서 그냥 되게 쉽게 잘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근데 그걸 인정했던 게 제가 건강이 회복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는 만큼 돌아온다는 거였는데, 이게 처음에 저도 이렇게 몸이 확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뭐 소화불량, 두통, 그 다음에 뭐 우울, 불안, 뭐 ADHD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는데, 뭐 치료도 하면서 좀 서서히 생활 습관이 많이 좀 바뀌어 갔어요. 일단 제일 먼저 바꿨던 거는 식단을 좀 바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시간, 이제 수험생 시절에 특히 막 9시간, 8시간 이렇게 자지는 못해도 그래도 뭐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은 잔다든지, 또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수면 시간 같은 거는 좀 잘 지켰고 술도 잘 안 마셨던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에 몇 개월이 아니라 되게 수년간 이어졌거든요, 그런 생활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느새부턴가 소화도 좀 잘 됐던 것 같고 두통도 좀 많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중에는 그냥 정말 많이 좀 괜찮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걸 사실 인식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뭐 좋게 제 생각에는 4,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막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그냥 서서히 습관화시키고 뭐 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바로 안 좋아지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발목을 삐끗해서 조금 절뚝거리면서 들어오시면 제가 하루만 해도 바로 낫게 해드릴 자신이 있는데, 이런 신경계 질환들 자체가 사실 만성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은 굉장히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하루아침에 좋아지게 하고 싶고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또 리서치도 하고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있는 방법들로는 이게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 길게 잡아야 됩니다. 그게 수개월, 1년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단기간에 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면 하는 만큼 좋아지시거든요. 이건 모든 환자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초기 증상이든 중기이든 말기이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망가져 온 생활 습관과 많은 요소들을 바꿔가는 노력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율신경 실조증 또 혹은 자율신경계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낫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 이건 뭐 아토피가 있을 수도 있고 만성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아마 환자분들마다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일단 마인드 세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픈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고, 정말 건강하고 뭐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도 건강한 한순간에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몰랐던 질병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1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한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픈 건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뭐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 우울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뭐 소화불량이 있는 게 뭐 불안한 것보다 조금 더 당당한 아픔이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아픈 건 다 아픈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내가 아프다는 사실 자체를 남에게 드러내기 어려워하거나 뭐 환자분들이 그런 걸로도 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족들이랑 얘기를 할 때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가진 단점이나 혹은 아팠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사실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런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한의사가 자기가 ADHD라고 하는 게 그게 과연 본인에게 득이 될까? 뭐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 뭐 저는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그건 사실이니까 뭐 저는 그걸로 무슨 득을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자랑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ADHD를 진단받았다는, 뭐 저는 그게 뭐 전혀 부끄럽거나 뭐 그러지 않아서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본인이 좀 아프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그 자체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거나 단점으로 생각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돈과 명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데, 특히 직장인 환자분들이 많이 이런 증상이 있으신데, 제 환자분들이 특히 한 30대, 40대 한창 사회활동이 활발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뭐 사업을 굉장히 여러 개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본인 업무에 굉장히 좀 열정이 있으시고 또 잘 나가시는. 근데
이런 분들이 소위 몸을 갈아서 일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뭐 수면 시간은 당연히 부족하고요. 일도 정말 많이 하고, 제 환자분 중에는 학위가 막 3개, 4개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 중에도 그걸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사시다가 이게 몸이 버티다 못해서 이제 아프니까 그제서야 내원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일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은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보지만, 근데 일단 몸이 나빠지면 사실 아무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결국은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좀 쉬어야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돈을 벌고 명예를 얻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경영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건강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특히 암 같은 경우가 우리 현대인들이 수명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많고 외부의 환경 독소가 많아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내가 쉬는 게 크게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아프다고 하면 그때는 잠깐 쉬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도 큰일 나지 않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전적인 거, 뭐 사회적인 명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안 아플 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건강한 기간이 정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도 사실 사람은 노화와 퇴행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아프게 되고 누구나 만성적인 질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플 때 관리하면 사실 늦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는 건 그때 증상이 생겼을 뿐이지 이미 질환은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거예요. 쌓이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것도 고지혈증 약 먹고 당뇨 약 먹고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음식 막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내가 분명히 지금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있는데 내가 목 통증이 없고 허리 통증이 없어, 이렇다고 해서 척추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흔한 근육통 같은 게 생겼을 때 막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치료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마취 주사나 아니면 스테로이드제를 맞으면 통증이 정말 귀신같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근육통이 과연 나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에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 유발점이나 염증이나 구조적인 문제들은 남아있거든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증상들은 다시 생기게 되고, 그럼 그때마다 뭐 스테로이드 맞으면 되지 뭐, 이럴 수는 없거든요. 정형외과 교과서에서도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를 쓸 때 한 부위에 3번 이상 맞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게 효과가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특히 통증 질환에 그런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게 되면 통증은 없어지는데 이 부위의 조직 자체가 약해지고요. 전신적으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통증이 똑같이 생겨도 더 많이 아플 수 있고 몸 자체도 많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같은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게 됩니다. 하다못해 이런 단순한 통증 질환도 그런 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증상이 없다는 뜻이 내가 정말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꼭 건강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마인드 세팅으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그런 결심을 했던 순간이 ADHD 걸렸을 때 담당 정신과 선생님께서 치료하는 약물과 심리치료를 권유를 하셨었고, 제가 그때 그걸 하지 않았던 건데, 이게 무조건 약을 먹고 심리치료를 받는 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다만 그때 제가 판단했던 기준은 이게 정말 내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 질환이 아니라 이건 나의 성향이 약간 과도하게 표현이 된 정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케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사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거든요. ADHD라는 약
약도 이제 흔히 요즘 대치동 이런 데서 집중력 약이라고 해서 또 부모님들이 많이 처방받아서 애들한테 이제 먹이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조금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증상이 좀 심하다고 느꼈으니까 이제 부모님도 좀 치료 받는 거를 권유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뭐 다행스럽게 치료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사실 내 몸을 잘 알고 있는 내가 판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나의 성향 같은 것들을 남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런 것들이 뭐 부끄럽다거나 결점으로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특히 이제 공동체 문화다 보니까 항상 남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뭘 먹으려고 해도, 뭐 어디를 가려고 해도 항상 나보다 남의 의견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적당한 선에서는 배려가 되지만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사실 내가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하고 타 남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랑 면담을 할 때도 가족들이랑 같이 오시는 분이 계신데, 막 치료 같은 걸 할 때도 본인이 스스로 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하시기도 하세요. 물론 그런 게 이제 치료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뭐 소중한 마음이지만, 결국 치료를 받는 건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이걸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나를 더 이해해야 호전이 됩니다. 이건 질환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선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남의 기준, 남이라고 하면 친구들, 뭐 가족들, 연인, 이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살면 결국 그런 것들이 나에게 쌓이게 되고, 이게 또 쌓여서 사실 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 그리고 한국인 분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남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이런 게 쌓여서 또 병이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면이 옛날엔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내가 건강을 관리하고 내가 치료를 받고, 그러면 내 몸이 나아집니다. 남의 몸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스스로 좀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다가 요즘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눈은 아직도 좀 떨리네요. 저도 건강을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좋은 습관들을 사실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크게 이렇게 병치레를 한 경험이 요즘은 많이 없는데, 저도 최근에 좀 몸이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옛날에 했었던 생각들이 좀 났고, 이런 이야기들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뭐 지금 건강한 상태라도 더 건강해지고, 또 혹은 지금 내가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좋은 생활 습관과 치료들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시기를 항상 기원하고요. 또 이런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 또 마인드 세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기회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